내일부터 올라도 내일부터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기엔 되게 조심하고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덜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거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 그게 내 자산을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더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게 뭐 위험한 거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전 개념이 어쨌든 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더 높으니까. 맞아. 네. 그래 아예 도심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옮겨 다니잖아요. 네, 그죠. 새 아파트 생기면 우르르르 몰려. 거기가 이제 핵심 입지가 되고. 그렇죠. 옛날 대장, 그러니까 옛날 자료로 대장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이전 장 우리가 저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2007년 장의 대장의 위치를 봤다가 그 위치랑 새로운 이제 입지에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입지가 아예 바뀌어요. 도시가. 바뀌죠.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마트 있는 데가 좋은 데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 가면 극장 있는 데가 좋다 이랬는데 그런 속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마저도 옮긴다. 그렇죠. 네. 옮기죠.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삐까뻔쩍한 데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은 그게 더 안전해. 그게 더 안전해. 서울은 또 반대죠. 왜냐면 지방은 이 아파트 지을 때 너무 많아서 그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외면받아요. 수요는 얇고 공급할 수 있는 대지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주 같은 데 보면 청주는 복대동이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경동에 아이파크하고 자이 같은 게 입주를 했고 그게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규모예요. 맞아. 그러니까 새 아파트 하나 생긴다고 해갖고 걔가 대장이 되진 못해요. 근데 브랜드, 규모, 그러니까 세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브랜드, 세대수 이런 게 많은 단지가 한 5, 6개가 붙어서 생긴다. 그러면서 뭐 몇천 세대, 만 세대 이상을 형성을 한다, 새로. 원래는 허벌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복대동이 아니라 가경동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복대동보다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졌거든요, 이제. 동일 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 다닌다는 거죠. 옛날 자료로 보면 지방 투자는 그래서 옛날 자료 봐가지고 그 대장 순서 세워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방은. 근데 수도권도 약간 변경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큰 실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방에서 망하는 이유 하나 더. 직주 근접 따지다 망해요. 제가 이거 아세요? 알지. 제가 이제 어디서 또 들은 거야. 야, 역시 부동산은 직주 근접이지 일자리지.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가까울수록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수도권은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그렇죠. 저도 배운 거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울산 동구 같은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동구만 빼고 다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투자할 때 저는 지방 투자랑 서울 투자랑 약간 그 공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다르고 근데 울산 동구는 동구도 이제 아파트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조선사들 몇 년치 일감이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럼 분명히 울산 전입인구 늘어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사람이 있어야 돌리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은 뭐 회사에서 사택을 마련을 해주거나 할 때 오래 안 사실 분들. 그냥 여기 일하러 온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요. 원래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단지 분위기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근데 초보자는 모르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주차장에 트럭 많으면 그거 가면 안 돼요. 그거 진짜로. 아니 그거 트럭이랑 오토바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지금 많이 하시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구분해서 내가 만약에 난 이 동네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거주민들이 많은 아파트 이런 데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울산 동구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던 혹시 때가 알아요? 있었던 올라갈지?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그죠. 그런 게 있었었다.
그러니까 막 뭐 투자냐 실거주냐가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좀 큰 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사실 완전 저평가되어 있던 14, 15, 16 이 시기에는 무조건 좋은 거 샀어야 돼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저 같아도 좋은 거 사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비싸졌고 오를지 떨어질지 진짜 내일부터 올라도 내일부터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기엔 되게 조심하고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덜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거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 그게 내 자산을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렇죠. 안 오른 거는 안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소형 아파트가 하락해서 안 떨어졌거든요. 지난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안 지을 거야. 왜냐면 그렇죠. 건설사가 이익이 대형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형을 지으려면 사이사이에 그 벽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대형은 이제 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분양을 비싸게 때릴 수 있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러니까. 대형 위주로 공급이 됐고 소형이 좋게 됐는데 저는 수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일단 기본적 선호도에서 소형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많이 안 올랐고 많이 안 올랐으니까 많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1인 가구 소형 1인 가구가 막 늘어나고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장에서는 소형 아파트가 다 먼저 올랐어요. 일제히.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저는 한번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방 임장하면서. 사람의 본성이 뭘까?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 정말 1인 가구면 좁은 데 살고 싶어 할까? 넓은 데 살고 싶어 하지. 상관없잖아. 네. 난 넓은 데 살고 싶어 나도.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마치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소형 아파트가 먼저 올랐다 했잖아요. 이번 장에.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면 소형 아파트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임대 비율을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임대 비율을. 그게 소형이고 대형이고로 구분하기보다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있죠. 전세가가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임대가율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최근 봤을 때는 그럼 좀 시장이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저는 매매 시장에 대한 예측은 제 영역의 밖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콘텐츠나 그런 류의 생각을 제 생각하고 섞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제 능력을 인정해요. 난 모른다. 매매는. 근데 전 임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 빠지잖아요. 실제로 빠지는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세가 빠지는 게 어떻게 빠지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 전세가 어떻게 빠지는가? 네. 전세가 2년 전 대비 빠졌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네. 뉴스에 전세 빠진다고 신문기사 전세 빠진다 해갖고 나 전세금 돌려받을 수도 있나? 이러고 지금 부동산 가면 만기 다 돼서 엄청 올라있죠. 올라있잖아요. 네, 그죠. 그 얘기 뭐냐면 내가 2년 전에 전세 들어가고 그 2년 사이에 한번 미친 듯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전세가가 오버슛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옛날에 사임당님하고 한 1년쯤 전에 아는 선배 할 때 한번 그런 얘기가 채팅창에 올라와 제가 한 적 있어요. 어떤 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분이었지?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다시 매매가랑 붙었다. 지금.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지금 전세가가 시장의 정상적인 전세가가 아닐 수도 있다. 전세가가 이상할 수도 있다. 패닉 전세였으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전세가 오르는 게 하여튼 뭐 지난 10년간 오른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오버슛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하방이 단단해지고 있는 거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1년 전에 2021년 초에 네. 지금 시기에 잘못해서 매매 전세 차이만 보고 뭐 예를 들어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가를 한번 되게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이전에 한번 오버슛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일단 제 의견은 길게 봐서는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조정받는 게 전세가 조정받는 상황이 전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는 거지 네.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방향은 꺾인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근본적 문제, 그러니까 전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사임당님도 겪으셨겠지만 이제 우린 투자자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역전세로 돈 돌려주면서 2017년, 18년, 19년에 역전세가 났어요. 났죠. 수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죠. 역전세 날 때 되게 재밌는 게 전세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 전세 줬던 게 3억이 된 거고. 네.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한 5천씩 빠졌었죠. 네. 그래갖고 그거 돈 돌려주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 왜 전세가 빠졌냐. 그때 수도권 외곽에 그때 뉴스가 타이틀이 단군일의 최대 물량이었어요. 그쵸. 네. 거기가 미분양의 무덤 막 이런 거 나고. 뭐 동탄 네, 그러니까. 그죠. 동탄, 용인, 뭐 수원 이런 데 입주 많고 수도권 다 많았죠. 서울도 전세가 빠졌으니까. 그 전세가 빠질 때는 공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급이 많냐? 수도권 외곽에도 없어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뭐 인천에 공급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인천에만 몰려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공급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요. 앞으로 한 어느 정도요? 지금 봤을 때? 부족해요. 부족할 정도로? 네, 네. 그건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급 부족 얘기하네?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건 제 투자자 개인의 의견이고요. 그 전세가가 떨어질 때 월세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체 임대 시장 중에 3년 전에 역전세 날 때는 월세 비율이 10건 중에 2건이었어요. 임대 계약을 하면. 20%. 임대 계약의 20%가 월세였다. 네. 80%가 전세. 네. 그러니까 8건이 전세.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은 40%예요, 월세가. 거의 반반까지 6대 4네요. 네. 월세가 4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10건 임대차 계약을 하면 4건이 월세인 거예요. 이 월세는 반전세 포함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 임대 시장에서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수익형 물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그렇죠. 아파트를 월세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다 전세가 들어와. 네. 그래서 실제 KB에서 나오는 지수, 주간시 계열이나 월간시 계열 여기서도 전부 다 매매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 맞아요. 매매 심리 지수, 전세 심리 지수 이거만 있지 월세 수급 지수 이런 건 없거든요. 네. 없어요. 근데 그게 6대 4까지 바뀌었다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10건 중에 4건이 임대 계약이 체결되면 4건이 월세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2배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시장은 매매냐 임대냐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네네. 주식시장처럼 회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매매가 안 좋아요. 네. 그럼 임대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나 심리상 전세를 선호하십니까? 월세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전세를 선호해요. 네. 그리고 그게 지난번 장까지는 너무너무 명백했어요. 박근혜 정부 즈음에서 전세 대출이 생겼어요.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네, 그러니까 유동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세금이 다 자기 자본이었거든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빌린 돈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고 대신 나는 월 현금 유출은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월세 내는 거를 월 현금 유출 없는 거랑 비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 낮죠. 근데 이후에 지난번 하락장 시기에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 나오니까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고 사람들 다 임대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전세가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 폭등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전세 대출을 실행을 했죠. 네. 전세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공짜가 아닌 거예요. 이자를 내야죠.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였으니까.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내 개인 입장에서 월세 갈까 전세 갈까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집에 전세를 가는 게 똑같은 아파트 월세 가는 것보다 훨씬 쌌어요. 네.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싸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바뀐 거예요, 최근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세 이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죠. 지금 5% 나와요. 전세자금 대출 5% 나온다고요? 네, 금리. 그때 아니 나라에서 보증서 끊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만기되면 찾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5%다. 네. 왜냐면 수급이 무너졌으니까 대출 수급이. 아. 규제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이것도 올라가는구나. 금리는 돈의 값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은 전세 대출 자금은 시중에 한정돼 있어 규제 때문에.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네. 그러니까. 근데 전세 여전히 이제 그거에 내가 당연히 전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전세 대출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임차인 분들께서 은행에 가면 황당한 전세 대출 이자가 나오는 거죠.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세 대출은 나라에서 보증해주고 네. 보증금이 지켜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싸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집을 사는 대출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이자가 더 싸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워낙 이게 수급 미스매치가 네.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대출 규제 풀리면 약간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대출 금리도 오버슛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 사례를 얘기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이제 뭐 40대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네. 맞벌이를 하고 있고 네. 생애주기상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청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청약하려고 그냥 나는 집 안 살래. 네. 전세 살래 하고 살고 있어요. 네네. 전세를 5억에 들어간 거예요. 네. 네, 뭐 분당이나 마용성 이런 데 있는 구축 아파트들의 2년 전 전세가가 5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전세가 8억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단지 내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사는 뭐 생각도 안 할 거야. 정말. 그쵸. 애 전학시키긴 너무 싫어.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난 청약 넣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 떨어질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 이걸.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인 거예요. 전세금 3억을 마련을 해서 네. 8억을 전세를 줄 것인가 아니면 월세를 갈 것인가. 그래서 은행에 가는 거죠. 5억 전세 사시던 분이 네. 저 대출 3억 정도 받으려고 한다.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가 얼마죠? 금리가 5%입니다. 그냥 4%라고 해볼까요? 4%. 네. 그냥 편의상 4%라고 해볼게요. 계산 편의상. 네. 그럼 3억에 4%면 1200이에요. 네. 그럼 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수도권 시장에서 전월세 전환을 1억에 30을 봐요. 그러면 8억에까지 3억이 올랐으니까 네. 90이죠. 월세는 5억에 90인데 대출 이자는 5억에 100인 거예요. 아, 그러네. 10만 원이 더 비싼데 거기다 설정 비용 들어가죠. 처음 대출 일으킬 맞아. 때 카드 만들어야 되지. 네. 급여 이체해야 되지.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뭐지 이거? 왜 전세가 더 불리하지? 네. 나 월세 갈래 하면서 전세 시장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월세로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시장의 임대가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월세가 아까 거래량이 2배 늘었다고 했잖아요. 20%에서 40%로. 네.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냐면 작년 한 1년 전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지역에 네. 뭐 한 5억에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던 데가 5억에 100 정도. 예, 지금 5억에 이제 200으로 올랐어요. 그 2배가 오른 거네, 그냥. 네. 주거 비용이 2배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어요. 그게. 이게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네. 장난 아닌 거죠. 집값 오른 거는 우리 그거 안 올라가죠. 안 들어가는데 네, 네. 임대료는 올라가죠. 임대료 들어가는 거는 반영이 올라가거든.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물가 상승이 올라가니까 그 금리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잡으려고. 네. 근데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 지금 주택시장에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건 규제가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고 있는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 거잖아요. 그죠. 돈을 동원하는데 치러야 되는 비용인데 동원하기 힘들면 올라가죠. 규제가 계속 있으니까 그 돈 빌리기가 어렵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금리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 떨어지는 거는 어떠한 이유로 그 전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기존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동시에 규제도 있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메릿이 월세보다 메리트가 사라진 거죠. 즉 근본적으로 공급을 통해서 임대 시장이 안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월세가 올라가는 임계점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죠. 즉 차라리 전세대출 이자가 낫겠다 싶은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시 전세로 다 올 거예요. 사람들은. 공급이 해소가 안 되면. 전세 월세라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제 손바닥 두 개만 한 게 임대 시장의 면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각형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근본적 해결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전세하고 월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가 오른다 하면은 이제 월세 오르는 걸로 정책 바꿨다가. 그렇죠. 월세 오르는 거 문제다 이러면 전세 오르는 정책.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겠죠. 말 그대로 미봉책이네요. 네. 그러니까 미봉책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임대 시장이 안정됐거나 임대 시장은 괜찮다라고 그냥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시면 나중에 임대를 거주하실 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전 그게 걱정이에요, 제일. 저도 이거 옛날에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저는 2018년, 19년 이때가 거의 꺾였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때만 해도 또 유튜브 시작하기는 좀 전인데 현금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리팍 이런 데 가서 살아볼까. 그때 뭐 1억에 350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2018년이면 그거보다 더 쌌을걸요. 19년 막 이때 아크로리버파크가 1억에 한 400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정도 돈이면 내볼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한 2배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저 아는 친구가 아크로리버파크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 합정역에 그거 있잖아요. 큰 거. 메세나폴리스. 메세나. 글로 간 거야. 메세나 왜 갔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월세가 많이 올랐대. 아크로리버파크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메세나폴리스 이만한 거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딱 봤더니 2배가 됐어. 그쵸. 보증금도 2배. 월세도 2배. 보증금 그대로도 아니고? 그걸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최근에 그 가격을 봤던 거예요. 내가 거기 월세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월세가 완전히. 근데 이게 공급에 의한 안정이면 2018년, 19년 역전세 시기 같이 월세도 빠져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오판할까 봐 걱정된다는 거 전세가 계속 빠지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그래서 오래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수요는 그대로죠. 그냥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 대출 금리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월세 전환율을 반대로 그럼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낮아지면 이게 되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양날의 칼인 게 그러면 붙는 보증금이 적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낮춰요. 전월세 전환율을. 그럼 이거에서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바꿀 때가 뻥튀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1억에 30이 아니게 되겠죠. 반대로 또 여기서 이걸로 바꾸는 것도 뻥튀기 되고. 그렇죠. 공급이 없으면 이게 유리한 쪽으로 집주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공급이 충분하면은 이제 세입자가 유리한 쪽으로 세입자가 계속 완전 갑이 되는 거죠. 쭉쭉쭉 빠지게 되는 거고. 전월세 전환율이 세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랑 다를 거라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에 있는 아파트 사도 다 올랐다.
작년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게 특이하죠. 제가 완전 고생했던 거 지금 좀 팔았거든요. 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라가. 팔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지. 네. 근데 올해부터는 제 생각에 이제 그 도시별로 개별화될 것 같아요. 시장이. 다시 근데 원래 이렇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원래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구나 세종 같은 데는 이제 분위기 안 좋죠. 세종은 사실상 가격이 거의 빠진 지 6개월 넘어간 것 같고요. 네네네. 대구도 거래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왜 빠지지? 그냥 딴 거 없어요. 집이 남거든요. 공급. 거기 월세 안 올라요. 네. 전세도 떨어지고요. 그죠? 월세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비로소 매우 높은 확률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아니 근데 이거 공급되면은 집값 떨어지는 거 다 아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죠? 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시고 더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인터뷰하거나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솔직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비율이 낮지 않고 되게 높다. 그리고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영끌 안 하고 그런 분들 그리고 내 출퇴근 가능하다. 그럼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안 했다가는 그런 게 월세 내겠죠. 그러니까 월세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하우스 푸어라는 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 가지고 있는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이자를 내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하우스 푸어인데 렌트 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렌트를 했는데 렌트료가 너무 비싸져서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게 렌트 푸어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지금 시장은 뭐 임대 비용이 매매 비용보다 더 뭐 비싸니까 꼭 사세요 이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은 제가 보기에 매매 비용이 임대보다 더 비싸졌어요. 매매가 너무 비싸니까. 네네네. 근데 아직도 매매가 임대로 사는 것보다 매매하는 게 더 나은 지역과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세가율 높은데.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 사가지고 이자 내는 거 여기 월세 받아서 낼 수 있으면 이거 사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거 근데 지금 대부분은 여기 사가지고 그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떤 것들은 그게 왜냐면 월세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게 감당되는 수준이 돼버린 데가 있다. 그리고 그 월세가 저는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월세가 멈출 순 있죠. 언제 멈추냐? 전세가 더 유리해질 때. 그럼 또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사가지고 이거 사서 내는 이자만큼 월세 받을 수 있으면 그거 사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리고 월세가 더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그렇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도.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임대 수익률 따졌더니 뭐 0.9%야. 매매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는 비싸고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근데 내 무리 안 하는 선에서 살 수 있고 심지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임대 선택하는 것보다 매매가 나은데도 매매 안 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공급이 해결되려면 최소 한 5년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꼬였어요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단 자기 사는 지역에서 한번 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그냥 알아서 선택해야겠죠. 그 지금 시장이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컨텐츠를 많이 보시고 하시겠지만 그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을 하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죠.
초장기로 보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샀던 것도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대출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 담보 대출 이런 것도 가격 떨어지면은 뭐 상환도 되고 뭐 굉장히 기간도 짧고 반대매매 있고. 네,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30년 만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30년 지금 1억이 30년 뒤에 1억의 가치가 있을까? 없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일단은 고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픽스 거는 거죠. 네, 그러면 30년 뒤에 어쨌거나 그거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도 그때 신사임님이 저한테 이전 컨텐츠에서 지금 집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다가오는 하락장 언젠가 올 거란 말이에요. 오겠죠. 그게 올해부터가 될지 2년부터가 될지 4년부터가 될지 저는 뭐 일개 투자자라 여기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올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왔을 때 그 하락장을 못 넘길 정도로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 살 시기는 아니다. 왜냐면 아는 선배 할 때 대비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도 꼭지라 그랬는데. 네. 근데 그때 제가 막 그랬잖아요. 이 정도 소득 수준의 사연 듣고 이 정도 소득 수준의 이 정도 저축이면 이 정도 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맞아. 그게 박제가 돼 있죠. 네, 박제돼 있죠. 맞아.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일반적인 우리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분들의 급여 수준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도 경험했고 그분들이 집을 사기에는 출퇴근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무리를 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런 고민인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줄었고 그럴 거면은 그냥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네네네. 그리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수 있다면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 원칙을 견지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이슈에서 해방되셔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업이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걸 일단 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경쟁력이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 옆에 있는 만약에 과장인데 입사 동기야 예를 들면 둘이 과장인데 한 명은 일 잘해서 연봉해서 10% 오르고 5% 올랐는데 얘가 일은 대충 했는데 막 몇 억씩 올라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너무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거를 같이 타 있으면 어차피 이게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 누가 더 잘하느냐 이제 이걸로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솔직히 1주택은 자산은 아니에요. 그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죠. 북바가 아빠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임당님이 콘텐츠 해주셨던 그 명저에 깔고 앉으면 그거는 비용이다. 왜냐면 현금 유출이 일어나니까. 맞아. 그러니까 좀 실수요자 분들은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괜히 비싼 걸 무리해서 사시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여전히 내가 거의 뭐 대출 부담 거의 없이 매수할 수 있고 전세가율도 높고 이런 거가 있는데 미루시면 월세 지출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 해볼만 하면은 그냥 사는 게 낫다. 어차피 그렇죠. 비용인데. 그리고 이거 뭐 30년 만기로 하면은 그 비용 계속 그냥 내는 거잖아요. 월세 내면 근데 월세 내면 남의 거고. 엄마들이 맨날 하는 우리 엄마도 저한테 해도 야 월세 내는 그 남의 돈 해주는 거고 그 빚 갚으면 나중에 다 네 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 빚 갚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나은 것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분들만. 빚이라는 거 갚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막대한 빚을 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들 수 있다. 비슷한 집 사는데 그 집 사는데 이제 월세가 200인데 예를 들면 뭐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근데 월세가 200인데 이자를 내도 200이야. 그 갖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대출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이라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대출인데 그걸 막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버린다. 고통스럽지.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지금 솔직히 뭐 한 4달 정도 됐잖아요. 거래 안 된 지 4-5달? 지금도 난리잖아. 그죠.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근데 하락장 오면은 그냥 이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락장이 막 엄청 막 죽을 것 같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대출 없어서 그래.
저는 이제 이자보다 월세가 높았으니까 네. 괜찮았는데 만약 이자보다 월세가 낮다 이러면 계속 돈 나가는 거지. 그럼 못 견뎌요. 네. 그래서 투자자라도 절대 못 견뎌요. 네. 그럼 월세가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이자는 고정인데 네. 이자는 금리 올라가면서 오히려 올라가고 네. 월세는 떨어진다. 그럼 역전이 생길 거예요. 그죠. 내가 살 때 월세하고 이자 마진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월세 투자할 때는. 네. 근데 그 마진이 역마진이 생겼어. 금리는 오르고 울고 싶지. 월세는 떨어지면 거기에다가 집값도 떨어져. 네. 그러면 팔죠. 그럼 그런 일이 언제 생기냐? 금리 인상기 엔드 공급이 많으면 생겨요. 공급 많으면 임대가 빠지고 월세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 올라가고. 근데 지방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가랑 매매가의 커플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임대 빠지면 거의 100% 빠져요, 매매가. 거의 대부분. 맞아, 그럼 그 시기에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최당 10만 원 마진 나오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최당 10만 원씩 역마진이 생겨요. 역마진 생기면 진짜 공포죠. 근데 심지어 매매가 떨어져. 그게 다. 그러면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고 싶지. 네. 내가 뭔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지. 네. 그때부터 이제 못난이가 이렇게 네. 하나씩 미치는 거죠. 네. 제가 지방 임장 다닐 때 그런 물건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많죠. 세금도 있고 또 지금 각자 현금 흐름도 다를 그렇죠, 거고 그렇죠. 거주 여건도 다를 거고 네. 가족 구성도 다를 거고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부동산에 완벽한 정답이 있다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그걸 쥐고 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않죠. 느낌이냐면 네. 큰 그 방에 연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연기는 부동산의 정답이라는 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질을 해서 모을 수는 있어. 그럼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모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꽉 쥐면 연기를 꽉 쥐면 어때요? 손에 펴보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부동산에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부채질을 해서 만든 대로 싶어도. 이렇게 맞아, 되지만 맞아. 누군가에게 이것이 부동산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없다. 그거를 펴보면 아니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할수록. 네. 네. 전 놀이동산 같아요. 놀이동산이요? 어떤 느낌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정답이 다른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가 정답이고요. 내가 놀이동산 가는 이유. 어떤 사람은 회전목마고 어떤 사람은 퍼레이드 구경하는 거고 맞아. 어떤 사람은 아이스링크고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조건 롤러코스터 타야지. 맞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저희가 사임당님하고 저하고 사임당님 덕분에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런 상담 컨텐츠를 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람마다 정답이 다르고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의 정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맹신하시는 것보다. 네. 누군가는 월세를 얼마를 내더라도 대치동에 가는 게 정답일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냥 외곽에서 진짜 뭐 사는 것도 정답일 수 있는 거고. 아니 아래팍에 2억에 600짜리 월세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사람도 있는 거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상당히 불러주시면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